선거가 되면은 진짜 뭐 허위 의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는 국민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해봤지만 나는 국민 편이다 진짜. 그래서 국민 대 저들의 구도를 후보가 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설도 보면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는 국민이고 저기는 소수의 특권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세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악 구도로 이분법적으로 딱 쳐지는 거구나. 막판 되면.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법이라 했을 때는 A당 대 B당 뭐 이런 구도라면은 이 구도는 진짜 극소수의 특권 세력과 평범한 국민들의 싸움이고 자신이 그 평범한 국민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번 대선은 국민 대 민주당의 싸움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가 다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두 후보가 머리를 막 굴려서 만든 전략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선거 때는 특히. 이재명 후보는 나는 국민 편, 저쪽은 보수 기득권 세력. 네. 그 윤석열 후보도 나도 국민 편, 저쪽은 운동권 기득권 세력. 그렇죠.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네.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봅니다. 여의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어요.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등장하셨습니다. 안윤상 거기서 네. 김수민 사평론가 피처링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잠시 잊어먹어가지고 피처링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오늘은 안철수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등장했습니다. 지금 김수민 평론가는. 네. 오늘 사실은 안철수 뒤에 우리 저 단일화 이벤트가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 번 더 등장할 수는 있겠네요. 자, 일단 두 분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펼쳐졌잖아요. 사실은 뭐 그냥 전면전까지는 되겠어라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떤 한 인터뷰에서 막판 이제 변수 짚으면서 대부분 이제 변수를 짚을 때 뭐 네거티브, 뭐 단일화 요거는 다 짚는데 요 우크라이나의 이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부동층 표심의 안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할까 요것도 하나의 변수다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 부동층 표심에 전 세계 우크라이나에 펼쳐진 전면전이. 네, 일단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나와 있는 후보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구상이 굉장히 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부동산이나 다른 공약보다도 가장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실 이제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쟁이라든지 어떤 그런 도발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무뎌졌는데 이건 이제 이미지화가 돼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전쟁이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다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저마다 화면을 보니까 그렇죠. 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강한 힘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도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와 어떤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그럼 이거 중에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보다도 이제 또 한 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 올라갈 거고. 그렇죠. 네.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아침 제가 종합신문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역시 평화가 경제고 밥이다 이 얘기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강한 억지력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전혀 진짜 상반된 얘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작용할까? 부동층은 어느 쪽으로 반응할까? 저는 변수가 크게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그 나라의 상황하고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좀 감정이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관심은 많이 갈 수 있지만 예, 그 나라로부터 딱 우리는 노선 어떻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직결시키는 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반중 감정이 부상을 해서 대선의 변수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잠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막판에 금메달 따고 막 이래서 또 이제 풀어지셨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게 꼭 변수가 될까?
네, 그래서 그리고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대외적인 일들이 변수가 되는 거는 별로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크게 보진 않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제 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이제 지방 행보에 나섰는데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호남입니다. 군산에 있는 조선소 제가동 현장을 찾았는데 뭐 대통령으로서 뭐 지방 방문해서 경제 현장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게 또 대선 기간이고 또 호남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텃밭 챙기기 아니야? 뭐 선거 기반이야? 뭐 이렇게 주장은 하고는 있거든요. 예. 네, 이제 총선이나 뭐 보궐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대통령들이 지역을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대선 기간에 이제 어딘가 지역 행보를 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행보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선 때는? 네, 대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년 없는 정부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다. 할 일은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군산조선소 제가동 협약식에 보면은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전북지사, 군산시장,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다 여권 인사들이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협약식이니까 당연한 행사지만 이게 이제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에게 보내주는 분명한 사인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호남 득표율을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그제는 윤석열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 중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하이도에 신안 하이도에 직접 배를 1시간 정도 타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 마케팅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둘러싼 어떤 민주당 내부 이견 뭐 노출 등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대로 이재명 후보 에게 어떻게 뭐 의도는 하지 않았더라도 득이 되는 사인을 줬고 이게 또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저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네.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대통령이 나섰다. 대통령이 여당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반감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측면에서? 호남에 뭔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반대 효과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이 국민의힘의 굉장히 공격적인 호남 공약, 서진 정책. 이게 어떨까요? 실제 득표율로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아니면 차차 속의 태풍이라고 그러더나? 공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센스 있는 얘기였는데 그냥 그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인 거지 뭐 이렇게 동에서 서로 공약을 한다라는 건 맞지 않다. 어감이 안 좋긴 하다. 네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이제 호남 표심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이제 호남에서 수도권 등지로 출향한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연고가 없더라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거는 뭐 또 당연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대선 변수가 이제 뭐 혹시 단일화고 네거티브인데 단일화 관련된 거나 비슷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빼고 정치사를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뭐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통합정부론까지 다 띄웠어요. 권력구조 개편.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치개혁안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주요 내용들은 그겁니다. 이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현재 소선구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도 4년 중임제 권력 개편을 위한 개헌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이 개혁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안철수 후보도 이제 정치의 목표가 사실 다당제에 맞춰져 있고요.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죠. 정치 개혁. 그러니까 윤석열을 뺀 나머지들이 우리 이 정치 개혁을 두고 뭉쳐보자. 이른바 반윤 연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제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광의의 단일화구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진짜 헌정사상 볼 수 없었던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 다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 여러 제도들 뭐 안건 조정 이런 것도 무력화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좋은 거니까 논의해 보자라고 하기에는 진정성 문제가 있다. 이제 하려면 진작하지 요 얘기구나. 그 만약에 의지가 있으면 민주당 혼자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한번 해보시지요. 이거죠 그냥. 그 국민의당의 반응은 네네. 어떤 계산에 깔려 있을까요? 송영길 대표가 대선 막판에 이거 확 던진 건. 이거 이제 통합의 메시지 제스처라고 봐야 되겠고 이 제도들이 이제 4년 중임 대통령제 빼고는 이제 다당제에 관련된 제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요구해왔던 것들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걸 던져서 연대를 해보자는 취지도 있을 텐데 근데 연대가 사실 본인들이 민주당이 생각해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연대하지 않은 채로 표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어차피 당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낮으니 대신에 근데 민주당을 밀어주면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막 정부에 참여한다거나 또 앞으로 의석을 충분하게 얻어서 계속해서 정치를 한다거나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하지 않고도 단일화 효과가 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표를 빼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심상정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경계할 수도 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뺏긴다 이건가? 실제로 이 방안이 뭐 이루어지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그건 그것대로 아니면서 표는 표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TV 토론이 정치 분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공방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과연 의지가 있는 거면 방안이 제대로 준비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뭐 이재명 후보는 구애를 하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뿌리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죠. 선거 때 표만 가져가고 나중에는 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거구나. 이게 합당이나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를 묶어두는 효과는 있는 거죠. 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들이 이제 뭐 다 처음 나온 이야기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진짜 87 체제 이후에 계속 논의하자 했으나 안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난 총선 앞두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한번 당했죠. 이제 그때 위성정당을 이제 민주당이 만들었고 이제 그때 완전 비례대표 제도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아마 토론회에서 오늘 심상정 후보가 좀 굉장히 민주당을 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까 좀 전망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 네거티브 얘기하기 전에 지금 뭐 광의의 단일화 얘기 나왔으니까 협의의 단일화 얘기도 해볼게요. 된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일단 국민의힘의 난리도 아닌 것 같던데 양당이 지금. 네, 기본 입장은 끝까지 추진을 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거 항상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28일에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는데 거기까지도 뭐 아주 전격적인 게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사전 투표, 그다음에 이제 본 투표 전까지도 가능성 계속 열어놓겠다 이거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채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그냥. 다 채널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윤 후보는 요 이제 각자 채널에서 이제 협의한 내용들을 계속 보고 받고 있고요. 근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게 단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번 주말에도 한 번쯤 일단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윤 후보 일정이 이제 2박 3일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요번엔 좀 따로 비워놓지는 않았어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분명히 일부러 이제 일정을 비워놓았었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일부러 비워놨는데 이번은 꽉 차 있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걸로. 뭐 일정 전격 취소도 있으니까. 네. 근데 김민선 평론가, 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단일화 이제 불가능하다. 윤석열 혼자도 된다는 자신감, 위험한 착각에 빠졌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거 공감하세요? 어디에 공감하는지. 전반적인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단일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안 해도 이겨라는 이 자만심과 착각 때문이다. 전 반반인데 단일화는 불가능하다에 가깝고요. 저도. 근데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길 수도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각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의견이 같은 거하고 다른 거죠.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지금 다채널로 협상을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미 뿌리친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즉답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서 사퇴를 한다고 치면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그냥 투표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거니와 이재명 후보로 가는 쪽이 윤석열 후보로 가는 쪽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거꾸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이 더 잠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후보가 만약 완주하면 예, 그래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어디가 이길 거냐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광의의 단일화, 협의의 단일화까지 단일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네거티브 얘기인데 이게 막판에서 그런지 네거티브도 많고 말들이 후보 말들이 너무 세지잖아요. 막 그냥 거의 이제는 막 싸움할 때는 거의 욕만 빼놓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양 후보의 거칠어진 말 얘기해 볼 건데 일단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말부터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은 국민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아니 뭐 선출받은 권력, 임명받은 권력 이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겁대가리 없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튀어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 말이 최고 나서 좀 더 거칠어졌다라는 네. 좀 느낌을 받아요. 이건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지난번에 경제 분야 토론 월요일에 했었나요? 네. 예, 그 토론만 보더라도 좀 느껴지는 게 이제부터 내 스타일대로 가겠어 이런 게 약간 느껴져요. 예, TV 토론 때도 1차, 2차 때는 좀 많이 참는 것 같은 느낌. 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내 여당 후보고 앞서 나가는 후보니까 참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조금씩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 예, 그런 게 느껴지고 이제 월요일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연설할 때도 사실 저는 연설 초반전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좋은 발성이라든지 어퍼컷 세레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는 반면에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쪽은 좀 글쎄 이게 이재명의 맛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설이 좀 있었는데 논란을 불사하고 이제는 차라리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논란이 있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김수민 평론가 표현을 하면 이재명의 맛, 네네. 그 맛을 좀 보여주겠다는 거구나. 손지은 기자가 평가하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김수민 이런 전략들 이게 득표에 플러스가 되려나 마이너스가 되려나? 이게 그러니까 현장 유세를 하면은 후보들의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예를 같아요.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대구 가서 가짠타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가짜입니다, 됐었는데 이거. 같지 않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세였고 네. 후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요즘 이제 접전 양상이고 네.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지지율이나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친 아주 거친 그런 언어가 나오는 그렇구나. 그리고 막 선거가 되면은 진짜 뭐 허위 의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는 국민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해봤지만 나는 국민 편이다 진짜. 그래서 국민 대 저들의 구도를 후보가 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설도 보면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는 국민이고 저기는 소수의 특권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세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악구도로 이분법적으로 딱 쳐지는 거구나. 막판 되면.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법이라 했을 때는 A당 대 B당 뭐 이런 구도라면은 이 구도는 진짜 극소수의 특권 세력과 평범한 국민들의 싸움이고 자신이 그 평범한 국민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번 대선은 국민 대 민주당의 싸움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가 다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두 후보가 머리를 막 굴려서 만든 전략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선거 때는 특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나는 국민 편, 저쪽은 보수 기득권 세력. 네. 그 윤석열 후보도 나도 국민 편, 저쪽은 운동권 기득권 세력 그렇죠.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 들어봤으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끼리끼리 부패했느냐? 이미 한물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입니다. 꼭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 야 진짜 똑같아요. 국민편 저쪽은 운동권 세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근데 보니까 요 좌파, 사회혁명, 뭐 운동권, 뭐 평양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예전에 선거 때 보수 정당 많이 쓰던 일종의 뭐 색깔론 비스무리한 건데 이런 강한 톤의 이거들은 왜 꺼낸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한때 이게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보수 정당에서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짧게 요 부분만 들으셔서 그런데 이제 전체 이제 연설의 맥락을 보면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이득권을 위해서 뭉친 그런 범죄자 집단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이 운동권 세력 평양을 보는 이걸로 모였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기득권까지 탐하고 있다. 이제 이 지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좌파 뭐 평양 이런 얘기를 계속 쓰는 거의 효과는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사실 네. 제일 중요한 캐스팅부터 이제 지지층 결집한다고 치고 오더라도 제일 중요한 아직까지 표심이 결정되는 부동층이 이런 발언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그 핵심의 586 쪽을 때릴 때에 예를 들어서 고인물이다. 또 이익 집단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을 수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좌파 사회혁명 세력 생각이 평양과 같다 이거는 이제 색깔론처럼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40, 50대들이 좀 민감한 게 있습니다. 40, 50대 입장에서 80년대를 살아왔던 본인이 성장을 해오면서 이것은 정말 한국 정치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색깔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분리하는 전략을 편 거는 어떻게 보면은 40, 50대를 포함한 이 중도 진보 쪽에게 뻗어나갈 수 있는 연설이었는데 색깔론으로 이제 읽힐 수 있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걸 스스로 좀 덮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의도 정마리아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야 다음 주는 대선 앞두고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방송인데. 네, 두 분과 인사드릴게요. 손지은 기자, 김수현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